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 집 앞에 나는 한낱 침짝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장바구니 안에 두부는 쏟아졌고 깨집 봉투는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나는 주어야 할지 그냥 떠나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너머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지키고 싶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저 아이는 내게 나가달라고 말한 겁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35년.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진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며느리를 내 딸처럼 맞이하려 노력했지요. 그 집은 제 전 재산을 끌어모아 아들 명의로 바꿔주기 전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 결혼 때 사글 새 집 전전하는 게 마음에 걸려 내 이름으로 일단 사고 내가 자리 잡으면 넘겨주마 하며 집을 마련했지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조신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 윤지의 말투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혼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 교육은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너무 간섭은 말아주세요. 말은 곱지만 뾰족했습니다. 오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빠져달라는 말을 포장지로 감싼 듯 툭툭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전 매주 반찬을 싸들고 갔고 손주가 아프면 달려갔고 집 청소며 빨래며 며느리에게 힘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탁도 없이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미리 마트에서 장을 보고 김치전과 미역국 재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윤지의 표정이 굳더니 말도 없이 부엌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오시면 좀 곤란해요. 요즘은 다 셀프예요. 굳이 음식을 그렇게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깻잎 봉지가 미끄러졌고 바닥에 쏟아지며 그날의 공기가 뚝 끊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 진호는 그저 저를 말없이 보다가 다음 날 결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우리 둘이 지켜야 할 공간이에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며칠 뒤 저는 김이 오른 두부, 멸치, 과일 몇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아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무뚝뚝한 말에 진심을 묻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고 나온 윤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오시지 마세요. 이 집은 이제 저희 부부가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쏟아진 장바구니, 터진 두부 봉지, 흘러내리는 깻잎 무더기. 나는 그것들을 줍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내 등을 붙잡지 않았고 아들은 현관문 뒤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 집에서 짐짝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말없이 현관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장바구니 속 두부는 터져 흘러내리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바깥에서 들려온 그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저희도 숨 좀 쉬며 살고 싶어요. 그 집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 노후 자금을 끌어모아 제가 직접 계약하고 제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집이었습니다. 진호가 결혼할 때 보금자리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기에 어차피 넣어줄 돈인데
미리 해두자는 마음으로 집을 구입해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등기 이전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 진호 이름으로 돌려주겠다고는 했지만 당시 저는 관공서에서 서류 처리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 집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박영희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짐을 들고 옛 동네 친구인 명숙이네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신세 좀 지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은 묵묵히 이불을 펴주며 말했죠. 그래서 그냥 참을 거야?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나는 왜 참았을까? 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딱 3개월 시간을 두고 준비하자. 그 시간 동안 내 소유권을 다시 되찾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집은 누구 것인지 알려주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보자. 다음 날 저는 근처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분명히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길로 부동산 전문이라고 적힌 작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등기가 어머님 명의라면 법적으로 그 집은 어머님 겁니다. 심지어 명의 이전이 안 됐다면 거주자라 해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밀려난 거였던 겁니다.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처분하실 겁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제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하진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명숙이 제게 조심스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 며느리 맞지? 동네 맘카페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돌더라. 명숙이 보여준 화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집 얻어줬다며 시어머니가 자기 집처럼 들락거려요. 자기 이름으로 해줬다는데 말만 그렇고 아직 안 넘긴 듯. 빨리 밀어내야죠. 신랑 설득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저 나를 밀어내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진심은 없었고 단지 집이 필요해서 참은 것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내가 왜 눈물 흘렸는지, 왜 그렇게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 옷 사놨어. 집에 잠깐 두고 갈게. 진호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윤지도 집에 없을 거예요. 그날 저는 조용히 집에 들어갔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위에 메모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비워라. 변호사와 법적 절차 진행 중임을 통보한다. 박영희 드림. 그 글을 남기고 나오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붙여둔 제 메모지를 본 며느리 윤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제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윤지였기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이었고, 내 터전이었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가 걸림돌처럼 여겨진다면 그 공간만이라도 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일주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말했죠. 내 아들 괜히 중간에 끼어서 곤란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말처럼 2주가 지나고서야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볼 수 있을까? 회사 근처로 오세요. 그날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커피숍. 정장 차림의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진호는 작은 티슈 뭉치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우리 둘이만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았고. 근데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솔직히 숨이 막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엄마를 밀어낼 이유는 아니었는데. 아내가 맘카페에서 글을 쓴 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죽인 채 울고 있었기에 엄마가 집을 팔겠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몫을 되찾겠다는 거였네요. 진호는 결국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집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직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3개월 줄게. 그 안에 이사 준비하고 내 가정 정리해. 나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진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지는 다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그 어떤 예의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결국 돈으로, 권리로 우리 위에 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마지막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집엔 이삿짐 트럭이 주차돼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다시 잘 지키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됐다. 널 탓하지 않아. 앞으로 아버지 없이 널 키운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윤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고마웠어. 내 아들 곁에 있어줘서. 내 선택을 탓하진 않아. 다만 누군가를 내칠 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도는 돌아봤으면 좋겠구나.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서며 주방을, 안방을, 작은 아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조용히 떼어내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짐짝이 아닌 내 공간, 내 삶이 시작되는 시간. 다시 그 집에 들어선 날,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등 뒤로 기댄 순간 텅 빈 공간 속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이었고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집이었으며 내 존재가 불편해진 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집이기도 했습니다. 장판 위에 이불 하나 펴고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 죽을 끓여 먹고 점심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엔 조용히 앨범을 꺼내 과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주의 첫 돌 사진, 진호가 군대 제대하던 날의 웃는 얼굴,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가서 찍은 강릉 바다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혼자 남겨졌을까? 하루는 해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고 머쓱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호 살고 있는 김수정이에요. 전에 여기 살던 부부랑 친했는데 이사 가셨다고 해서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사실 집 주인이에요. 돌아온 거죠. 수정 씨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시 집을 되찾으신 거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난 3달 동안 여기서 들리는 말들이 참 속상했거든요. 혹시 반찬 같은 거라도 드릴까요? 그날 이후 김수정 씨는 종종 밑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저도 계란말이나 미역국을 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큰 말은 없었지만 그녀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만 해도 제 마음에 사람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는데 한 장의 작은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승우 올림. 손주 승우. 내가 반년 전까지 매일같이 등원시켜주던 아이였습니다.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안 와요? 엄마가 말 안 해줘요. 승우는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 냄새 나면 잠이 잘 와요. 우리 유치원 소풍 갔다 왔어요. 다음에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졌는지. 그저 김치볶음밥과 품냄새를 기억하는 그 마음만으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써서 진호 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승우야, 편지 잘 받았단다. 할머니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승우는 정말 멋진 어린이다. 조금만 더 지나면 꼭 다시 만나러 갈게. 그땐 내가 김치볶음밥 10그릇 해줄게.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하나를 곱게 접어 편지에 함께 넣어 보냈습니다. 승우가 코 젤 때 쓰던 그 수건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따뜻했던 날들이 기억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 노란 일기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나였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나 없는 날이 오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다시 살아가줘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도 내 인생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손주의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이불을 펴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이 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며칠 뒤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뵙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강 근처 벤치 2개가 나란히 놓인 작은 공원. 햇살이 조금씩 내려앉은 그 오후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윤지랑 많이 싸웠어요. 엄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가 그렇게 커버린 게 미안하구나.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늘 중간에서 휘둘리기만 했을 테니까. 진호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등기 이전 서류예요. 예전에 엄마가 사준 그 집. 나중에라도 엄마 마음이 바뀌면 그때 넘겨주시라고 했던 거. 그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너무 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일부 예금, 그리고 제 퇴직금, 지금까지 쓰지 않고 모아둔 현금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은 손주 승우의 대학 입학금이 될 수도 있었고, 제 노후 요양병원 비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1억 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줄 단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진호도 윤지도 아닌 손주 승우. 내게 편지를 써준 그 아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는 아이. 내 음식을 기억하고 내 체온을 그리워하는 아이.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 사후 현금 1억 원을 손주 박승우 앞으로 신탁해 주세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날 직접 찾을 수 있도록요.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진호 씨와 윤지 씨는 아무것도 안 남기실 건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내 아들이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윤지는 그 아이의 어머니지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돈은 사랑에 대한 답례일 뿐이에요. 며느리 윤지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 이 사실을 들은 윤지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1억 원을 손주에게만 남기셨다고요? 진호는요? 왜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호에게는 내 마음을 줬고 내게는 내 아들의 인생을 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돈은 내게 진심을 준 사람에게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지는 침묵했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마련해 손수건, 제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승우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른들이 어지러운 말들로 얽혀 있을 때 너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기억해줬단다. 이건 그 진심에 대한 할머니의 선물이야. 나중에 꼭 기억해줘. 사랑은 조용한 순간에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 집에 혼자 살게 된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아침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찬 바람이 아닌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고 부엌창에 기대서 마시는 모닝커피가 제법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수정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처 주민센터에 도서관 생긴 거 아세요? 요즘 어르신들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교실도 해요. 같이 가실래요? 사실 저는 그런 곳이 어색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사람 많은 곳은 오히려 더 피하게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정 씨가 꼭 한번 가보자며 손을 이끌었고 저는 작은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얼굴들이 하나둘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전에 그 집 사셨던 분 아니세요? 할머니, 솜씨 좋아 보이세요. 이 꽃 그려보실래요? 저는 여기서 시화집 만들고 있어요. 우리 반장 되실래요? 처음엔 머뭇거리던 제가 며칠 후엔 연필을 들고 국화꽃을 그리게 되었고 또 며칠 후엔 제 손글씨로 내 이름으로 다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수정 씨는 종종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주말이면 찌개를 한 솥 끓여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혼자이되 고립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시어머니가 아니라도 자신으로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12월 첫눈이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이불을 펴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손전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예요. 승우예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쳐다만 봤습니다. 승우는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있어요. 나 그냥 이거 드리러 왔어요. 작은 국화꽃과 흰 카스피아가 섞인 꽃다발. 그리고 그 안에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가 따뜻해요. 할머니 손 잡으면 포근해요. 우리 학교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라고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등 뒤 문을 닫았습니다. 내게 다시 돌아온 이 집에서 이 작은 손이 내 인생을 다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너한텐 할머니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응, 나 할머니 싫어한 적 없어요. 승우는 잠깐 앉아 귤 하나를 까먹고 이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엄마 아빠랑 같이 오렴. 할머니도 그 사람들이랑 아직 인연이 남았나 싶거든.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이 전해졌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골목의 벽돌 틈 사이로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던 어느 날 현관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와 종이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딱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윤지. 그 말에는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으며 어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4글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진호가 승우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꽃 접고 그 쪽지 써서 몰래 다녀갔어요. 아직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아마도 자기 방식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사과를 구걸할 이유도 미움을 붙잡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우리 셋이 다시 한번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땐 내가 밥상을 차리지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날 초대해야 해. 이제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니까.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집, 어머니 집 맞아요. 그날 이후 나는 앞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고운 수국과 국화, 봄마다 피는 튤립 구근을 심었습니다. 지나는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집 예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은 다시 내 삶의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때로는 짐짝이었고, 때로는 불청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내 이름 박영희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허락 없이도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끓인 국을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꺼이 반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봄방학이 끝날 무렵 승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냄새도 마음도 따뜻해요. 나중에 커서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아이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가장 오래 남는 삶 아닐까. 나는 나를 지켰고, 내 몫의 삶을 되찾았고, 사랑을 준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햇살 아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세요라고 말한 그 집에서 저는 다시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내어줬던 것들을 되찾고 떠났던 마음들을 다시 품고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